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자,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인데요.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모집한다. 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장교양 재택의료센터라는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장교양 재택의료 서비스 수행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3인 이상의 담당 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시행을 합니다.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장교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대략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을 해주고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지역사회 요양복지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략적인 급여 비용은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관심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영상을 눌러서 6분 정도부터 시청을 하시면 본인 부담금 비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자료는 바로 내년도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시범사업과 다르게 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 대상으로 방문진료 수가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이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던 지방의료원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보다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요. 또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도 있죠. 이렇게 장교양 등급을 가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것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집에서 요양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차근차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장교양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등급 혹은 2등급의 몸이 많이 불편하신 중증수급자분들에게 재가 서비스 한도액을 대폭 늘려주었고요. 이런 중증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중증수급자 가산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각각의 센터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기관들이 통합재가 방식으로 한 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모아서 수급자의 욕구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내용과 같은 장교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가 빈약한 재가 요양 분야에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간 방문 간호 서비스가 유일하게 재가 등급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서비스의 양과 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장교양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을 대상으로 문턱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해서 낙상을 예방하고 좀 더 편리하게 어르신이 거주하게끔 집을 개조해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장기요양 가족 휴가 제도를 대폭 늘려서 집에서 요양을 도맡고 있는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보완해야 할 숙제인 거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왜 이런 상황인 건지 이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양원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큰 근심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요양원에 지원을 해주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에 대한 가상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는 요양원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요양원의 지원은 조금씩 줄이고 재가 서비스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간보호시설에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중증수급자를 위한 특장 차량을 구비할 때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렇게 특장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자, 이것은 결국 1등급 내지 2등급에 막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침대에 주로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하시게끔 유도하는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분들이 과연 이 특장 차량을 구비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생각보다 중증수급자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시는 것에 차량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주간보호센터의 급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죠. 자, 이제까지 최근 장기요양제도의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중증 어르신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보다는 집에서 최대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의 이용을 좀 줄여주세요 라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재정이겠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양원이고, 건보 재정에서도 요양병원 비용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말이죠. 자,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가 그리고 있는 요양제도의 그림이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요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장기요양 사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